어서 오세요. 9월에 그대 길에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제가 진행하는 마음치유학교의 영성 북클럽에서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명작 중의 명작 월든 함께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 1장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월든의 그 심오하고 깊은 매력에 조금이나마 들어가 보셨나요? 오늘도 그 매력 조금이나마 느끼기 위해서 소로가 통나무집을 짓고 그 20대 청년의 몸으로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훌쩍 떠나서 월든 호수로 들어갔던 그 심정, 그 호수 곁의 통나무집으로 지금 걸어가 봅니다.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아무리 작은 우물이라도 하나의 가치는 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 언덕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서드밸리 초원을 바라보면 호수 너머의 모든 땅은 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수면 때문에 고립되어서 둥둥 떠있는 빵 조각처럼 보인다. 나는 새삼스럽게 내가 사는 이곳이 한 조각의 마른 땅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비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들의 최고의 덕은 쓸모없고 피할 수 있는 불행의 경우에만 그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 인생은 사소한 일들로 흐지부지 쓰이고 있다. 정직한 사람은 셈을 할 때 10손가락 이상을 쓸 필요가 거의 없으며 극단의 경우에는 발가락 10개를 더 쓰면 될 것이고 그 이상은 하나로 묶어버리면 될 것이다.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말라. 시간은 내가 낚시질을 하는 강을 흐르는 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 강물을 마신다. 그러나 물을 마실 때 모래바닥을 보고 이 강이 얼마나 얕은가를 깨닫는다. 시간의 얕은 물은 흘러가 버리지만 영원은 남는다.
나는 더 깊은 물을 들이키고 싶다. 별들이 조약돌처럼 깔린 하늘의 강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나는 셈을 전혀 할 줄 모른다. 알파벳의 첫 글자도 모른다. 나는 태어나던 그날처럼 현명하지 못함을 항상 아쉬워한다. 지성은 식칼과 같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나의 손을 바쁘게 놀리고 싶지 않다. 나의 머리가 손과 발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머리를 가지고 이 주위의 산들을 파볼 생각이다. 네,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2장, 월든의 2장에 서 표현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그 마음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월든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해인사, 고우남, 그 암자에서의 삶이 딱 그 월든 속에 나오는 소로의 삶에 너무나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별들이 조약돌처럼 깔린 하늘의 강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산중 암자의 마루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명료함, 그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제 안에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에서의 반응들은, 그 영성적인 그 움직임들은 그 명료함과 그리고 지고지순한 행복이죠. 근데 나중에 자라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책을 읽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소로가 얘기하는 식칼과 같은 지성들이 쌓이지만, 그때 그 어린 아이가 느꼈던 그 명료함과 또렷한 깨어있음의 그 행복은 그 어떤 그 지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참선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만나지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발견하는, 만나지는 지점이 그 어릴 때 보던 그 하늘의 별을 볼 때 그 상태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본질적인 사실들만 좀 직면해 보려고 했다. 더 이상 업력에 끌려가지 않고 껍데기에 자꾸 허비하느라 인생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소로우가 월든 호수 곁으로 들어간 이유, 우리가 학문을 하고 일을 하고 또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무언가 일을 벌리는 이런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본질과 맞닿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우물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소하게 살라. 그 끝이 저는 출가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독서를 잘한다는 것, 즉 참다운 책을 참다운 정신으로 읽는 것은
고귀한 운동이며 오늘날의 풍조가 존중하는 그 어떤 운동보다도 독자들에게 힘이 드는 운동이다. 거의 평생에 걸친 꾸준한 자세로 독서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요한다. 책은 처음 쓰여졌을 때처럼 의도적으로 그리고 신중히 읽어야 한다. 발돋움하고 서듯이 하는 독서. 우리가 가장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을 바치는 독서만이 참다운 독서인 것이다. 마을 하나하나가 대학이 되어 나이 많은 주민들을 그 대학의 특별 연구원이 되어 남은 평생 여유를 가지고서 교양으로서의 학문을 추구하게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마을의 학생들을 기숙시켜서 콩코드의 하늘 밑에서 교양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 왜 우리가 책의 선정을 하퍼 출판사나 레딩 서점에 다 맡겨야 하는가? 세련된 취미를 가진 귀족이 자신의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온갖 것들, 즉 천체, 학문, 기지, 조각, 음악, 과학, 실험, 도구 등등을 자기 주변에 모으듯이 우리 마을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귀족들 대신에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고귀한 마을을 건설해보자. 필요하다면 강에 다리 하나를 덜 놓고 그래서 조금 돌아서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비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어두운 무지의 심연 위에다 구름다리 하나를 놓도록 하자. 3장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중에 3장 독서에 관한 이야기 듣고 오셨어요. 발돋움을 하고 서듯이 하는 독서, 명상적인 독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가끔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안내할 때, 경전 치유 수행 공부를 할 때 또 그냥 경전 속에 그 이야기를 박제된 듯이 글자로 읽지 말고 경전 속의 주인공이 직접 내가 되었다라는 심정으로 읽어봐라. 그럼 다르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 독서인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읽는 책 읽기가 아니라서 거의 고귀한 운동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비유들이 그죠? 그리고 마을을 하나 건설하자고 하시네요. 근데 그 마을은 편리를 추구하는 다리를 많이 놓는 그런 이렇게 마을이 아니고 좀 돌아서 가더라도 다리 하나 덜 놓고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귀족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 늘 보이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에 특별 연구원이 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여기 기숙시켜가지고 하늘 아래에서 교양교육을 받게 하자. 참 멋집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같아요. 네, 여름 휴가 받아서 여러분 어디 먼데 가지 않고 막 돈을 많이 쓰면서 화려하고 편리한 곳에 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절에 가서 그런 인생의 본질과 좀 만나는 그리고 나의 참모습과 만나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참 귀한 휴가잖아요. 소로우가 지금 만약에 살아서 계신다면
템플스테이를 아주 찬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숲의 소리들. 어떠한 관찰 방법과 훈련도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를 대신해 주진 못한다. 볼 가치가 있는 것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보는 훈련에 비하면 아무리 잘 선택된 역사나 철학이나 시 공부도 훌륭한 교재도 가장 모범적인 생활 습관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단순한 독자나 학생이 되겠는가? 아니면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겠는가? 나는 내 인생에 넓은 여백이 있기를 원한다. 여름날 아침에는 간혹 이제는 습관이 된 멱을 감은 다음 해가 잘 드는 문지방에 앉아서 해뜰녘부터 한낮까지 한없이 공상에 잠기곤 했다. 그런 나의 주위에는 소나무, 호두나무와 온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고독과 정적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다. 오직 새들만이 곁에서 노래하거나 소리 없이 집안을 넘나들었다. 그러다가 해가 서쪽 창문을 비추거나 또는 멀리 한 길을 달리는 어느 여행자의 마차 소리를 듣고서야 문득 시간이 흘러간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이런 계절에는 나는 밤사이에 옥수수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정말이지 이런 시간들은 손으로 하는 그 어떤 일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내 인생에서 공제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할당되는 생명의 시간을 초과해서 주어진 특별 수당 같은 것이었다. 네, 4장에서 들려드렸어요. 숲의 소리들. 그냥 제목부터도 확 느낌이 오시죠? 이 도시의 삶이 참 공간을 많이 앗아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공원도 많이 있고요. 그죠? 도시만 가운데에도 이렇게 강물도 흐르고 또 산도 있으니까 조금만 걸어 나가면 또 이 숲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관찰 방법, 훈련, 공부 다 좋지만 주의 깊게 대상을 이렇게 잘 살펴서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 훈련, 이것만큼 좋은 습관, 좋은 공부가 없다라고 하죠. 소로우가. 인생의 여백을 만드는 일인데요. 저도 이렇게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빠요. 일주일 이렇게 일과표를 보면 정말 하루하루 빼꼼한 날이 없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데 소로우가 오면 되게 야단칠 것 같아요. 스님 왜 그러세요? 출가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바쁘세요. 하지만 그런 저도 하루 일과 중에 여백의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또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고독과 정적의 시간이 없이 어떻게 주변을 자세히 살피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어요? 침묵이 없이 어떻게 그 수많은 언어들이 펼쳐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절구절 참 주옥 같은 소로우의 깨달음들을 담은 월든 책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은 또 어떻게 여러분께 지금 다가가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게시판으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소로우가요, 한 이야기 들으면서 소확행 많이 떠오르시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에 그렇게 쓴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월든이라는 이 책이 좀 제대로 된 인생을 좀 즐겨보려는 우리들에게 위안과 또 소확행을 찾아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이렇게, 또 그대 길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